밤이 너무 무서워요. 남편이 밤마다 잘 생각을 안 해요. 더는 견딜 수가 없어요. 66세 김승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두운 경찰서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기에는 숨소리마저 거칠게 들릴 정도로 공포에 질린 그녀의 음성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잘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승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그이는 20살이나 어린 남자예요. 처음엔 너무 다정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매일 밤 제가 잠들면 안 된다고 밤새 저를 깨우고, 그리고 그 눈빛이 바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김승아는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뜨거운 사랑에 가슴 설레던 여인이었습니다. 20살 어린 남자의 열정적인 구애에 빠져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혼을 선택했던 그녀. 하지만 그 화려한 사랑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충격적인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66세 노인이 20살 어린 남자의 뜨거운 사랑에 빠져들었다가 겪게 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집착적인 행동, 수면을 허락하지 않는 강압적인 태도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하지만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은 평범한 외로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 텅 빈 집에 혼자 왔네. 김승아는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 되던 날,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66세의 그녀에게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가득한 공간,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며 잠들고 혼자 아침을 맞이하는 차가운 공간이었죠. 여보, 나왔어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리며 신발을 벗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남편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현관에 걸린 남편과의 사진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 오늘은 어떠셨어요? 약은 잘 드셨죠?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큰딸 혜진의 전화. 형식적인 안부에 승아는 항상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그럼 잘 지내고 있지.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은주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혼자 먹기 위해 준비해둔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는 동안 TV에서는 시끌벅적한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습니다. 웃음소리라도 들으며 밥을 먹어야 덜 외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내가 이렇게 살려고 70년을 살았나. 식사를 마치고 침대에 누운 승아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은 갑작스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한 번씩 오는 자식들의 방문마저도 점점 뜸해지고 있었죠. 차라리 나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승아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로움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TV를 틀어놔도, 라디오를 켜놔도, 창문을 열어 바깥 소리를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혼자 사는 노인에게 밤 시간은 가장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뭐라도 해야겠어. 어느 날 아침 승아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시들어가듯 살고 싶지 않다고. 남편이 남긴 연금과 아파트 한 채로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 마음의 빈곤함은 돈으로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시니어 독서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네 작은 서점 한 켠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승아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설은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 깊이 다루고 있는데, 저는 특히 주인공이 고립감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던 은주의 말에 그녀는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단정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통찰력이세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은주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그는 지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승아는 자신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오랜만에 젊고 매력적인 남성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자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영입니다. 근처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 저는 김승아라고 합니다. 서준의 나이는 46세. 은주보다 20살이나 어렸지만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이 차이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준영은 승아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며 그녀의 생각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승아 선생님의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문학적 해석은 정말 새롭고 깊이가 있어요. 다음에도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평생 선생님이라고 불린 적이 없던 은주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느낌, 그것은 마치 메마른 사막에 내리는 비와 같았습니다. 인생이라는 책을 70년 가까이 읽어왔으니 소설 한 권쯤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죠. 승아의 재치 있는 농담에 준영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서점 안에 울려 퍼지자 다른 사람들이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승아는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은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승아와 준영은 독서 모임이 끝난 후 종종 카페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에 관한 대화였지만 점차 서로의 삶과 생각을 나누는 깊은 대화로 발전했습니다. 사실은 박사 과정까지 공부했지만 대학 교수가 아닌 고등학교 교사가 된 이유가 있어요. 학생들의 인생이 형성되는 시기에 영향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들의 눈이 처음으로 문학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의 그 표정을 보는 것이 저에겐 큰 보람입니다. 준영의 진지한 이야기에 승아는 점점 더 그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물질적인 성공보다 가치 있는 삶을 중요시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제 아내는 3년 전에 암으로 떠났어요. 그 후로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매일 아침 일어나 학교에 가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그런데 독서 모임에서 승아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진솔한 고백에 승아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실의 아픔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떠난 후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그리고 세상은 노인의 외로움에 관심이 없죠. 그래서 더 행복합니다. 승아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 뵀을 때부터 선생님의 눈빛에 끌렸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함께 있더군요. 준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승아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회가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독일 표현주의 작품들이 온다고 해서요. 준영의 제안에 은주는 망설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녀가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이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되네요. 왜요? 우리는 그냥 문학을 사랑하는 두 사람이 아닌가요?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사실 그런 시선에 신경 쓰시는 모습도 참 귀여우세요.
승아는 자신이 귀엽다는 말을 들은 게 몇십 년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준영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 승아는 용기를 냈습니다. 미술관에서 보낸 시간은 그녀에게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준영은 그림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주었고, 은주의 감상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팔을 잡고 안내할 때마다 승아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이 화가는 어두운 색채로 내면의 고통을 표현했는데, 보세요. 이 붓터치에 담긴 절망감이 느껴지시나요? 네. 마치 제 남편이 떠난 후에 제 마음 같네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지 않나요? 준영이 승아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고, 승아는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영화도 보고 음악회도 가고 때로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승아의 얼굴에는 점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딸 혜진의 질문에 승아는 얼굴을 붉히며 웃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봄이 찾아왔지만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 용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준이 갑작스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승아 선생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승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준영 씨, 당신 농담하는 거예요. 내가 몇 살인지 알아요? 당신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요?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승아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준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은주는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과 진실된 마음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준영 씨의 손길은 젊고 힘이 넘쳐요. 그의 눈빛은 항상 뜨겁고 내 나이에 이런 관심을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승아는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화장을 고치며 친구 미정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소녀 같은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끔은 두려워. 이 나이에 젊은 남자의 정열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 미쳤어요? 20살이나 어린 남자랑 사귄다고요? 서준과의 관계를 딸에게 고백한 날, 혜진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 무성도 전화를 걸어 어머니를 만류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분명히 엄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젊은 남자가 왜 갑자기 노인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거라고요. 자식들의 반대는 예상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승아는 준영에게 자식들의 반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해해요. 자식들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우리의 진심을 알게 될 거예요. 준영의 태도는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승아의 자식들에게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제 진심을 직접 전하고 싶어요. 제가 승아 선생님의 재산이나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그의 제안으로 가족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준영의 진솔한 태도와 승아를 대하는 따뜻한 모습에 자식들의 태도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혜진의 말에 승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완전한 승낙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심한 반대는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승아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 주변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서준의 진심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준영 씨, 정말 내가 좋은 거예요. 젊고 예쁜 여자들이 많을 텐데. 승아 선생님, 사랑은 외모나 나이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지혜와 따뜻함, 그리고 그 깊은 눈빛, 그 모든 것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준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승아는 조금씩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고 마침내 서준이 청혼을 했습니다. 승아 선생님, 저와 결혼해 주세요.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승아는 망설였습니다. 66세의 나이에 재혼이라니. 사람들은 분명 이상하게 볼 것이고 자식들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준영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준영 씨, 내 함께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몇몇 가까운 친구들과 자식들만 초대한 작은 식이었지만 승아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항상 조심하세요. 혜진의 말에 승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자요. 결혼식 준비로 너무 피곤해요. 결혼 생활 첫날 밤, 승아는 피곤함에 잠자리에 들려 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66세의 몸으로는 하루 종일의 행사가 꽤나 체력을 소모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준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아직 자면 안 돼요. 우리 이야기 좀 더 해요. 평소 다정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은 침실에서 서준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더욱 음산해 보였습니다. 승아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결혼 초기의 어색함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내일 이야기하면 안 될까? 정말 피곤해서. 당신이 자면 난 어떡해요? 밤에 혼자 있는 게 싫어요. 준영의 손가락이 승아의 팔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승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두운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밤 승아는 준영의 강압에 못 이겨 새벽 3시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승아의 과거, 특히 재산에 관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당신 남편이 남긴 연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파트 말고 다른 부동산도 있나요? 보험금은요? 승아는 이런 질문들이 불편했지만 새로운 부부 사이에 솔직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준영의 눈에서 번뜩이는 탐욕의 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는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 함께 살아갈 텐데 서로의 상황을 잘 알아야죠. 준영의 설명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은주의 가슴 한 구석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결혼 후 일주일, 승아는 매일 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준영은 마치 계획적으로 그녀의 수면을 방해하는 듯 했습니다. 밤마다 대화를 요구하거나 갑자기 불을 켜고 뭔가를 찾는다며 서랍을 뒤지고 심지어 승아가 잠들면 가만히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지켜보는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날 쳐다봐요? 무서워요. 당신이 자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보고 있으면 행복해요.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승아가 언제 죽을지 계산하는 듯한 냉혹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전혀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승아를 지켜보았습니다. 첫날이라 긴장했나 보다. 승아는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지만 이후로도 준영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승아가 잠들면 그녀를 깨우거나 가만히 지켜보는 모습. 승아는 점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내 약을 정리하고 있어요? 어느 날 승아는 준영이 자신의 약통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 노년의 흔한 질병들을 관리하기 위한 약들이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예요. 어떤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정리해두면 편할 것 같아서. 준영의 설명은 합리적이었지만 승아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준영이 약의 종류와 복용법을 자세히 기록해두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여보, 내 통장이랑 도장은 왜 찾는 거예요? 우리 보험 좀 들어볼까 해서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준영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승아의 건강 기록을 살피고 재산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고 심지어 유언장 작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먼저 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면 너무 불안해서. 이런 말을 하는 서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승아는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녀를 지켜보는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요. 당신은 쉬세요. 준영이 갑자기 요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승아는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식사 후 매번 속이 불편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너무 안 좋네. 괜찮아요. 병원에 가볼까요? 준영의 태도는 겉으로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승아의 건강은 나날이 악화되었고 특히 준영이 차려주는 식사를 한 후에는 더욱 증상이 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건강 악화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어. 승아는 준영 몰래 병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승아님, 혈액 검사 결과가 심각합니다. 특히 이 수치를 보세요.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를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가리켰습니다. 승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인데 상당히 높은 농도로 검출됐습니다. 이런 약물은 통제된 용량에서는 수면 유도제나 항불안제로 쓰이지만 과다 복용 시 호흡 억제와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환자분이 이런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계신가요? 승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아니요. 그런 약은 절대 먹지 않아요. 어떻게 제 몸에... 누군가 고의로 환자분의 음식이나 음료에 이 약을 타서 지속적으로 투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이건 독살 시도로 볼 수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혈액에서 꽤 높은 농도로 검출됐습니다. 누군가 환자분의 음식이나 음료에 이 약을 섞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승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준영이 직접 차려준 음식들, 그리고 식사 후 항상 느꼈던 어지러움과 졸음,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 남편이... 승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생각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준영이 외출한 사이 승아는 용기를 내어 그의 서재를 살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승아의 이름으로 된 고액의 생명보험 증서. 보험금 수령인은 물론 준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승아의 서명이 위조된 여러 대출 서류들이었습니다. 승아의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 그녀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서류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준영이 외출한 틈을 타 떨리는 손으로 그의 노트북을 열어본 승아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화면에는 끔찍한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노인 재산 빠르게 상속받는 법, 독극물 검출 안 되는 방법, 심장마비로 위장한 살인 기법, 노인 사망 후 재산 처리 절차, 수면제 과다 복용 증상과 치사량,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폴더 하나였습니다. 전적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자 다른 노인 여성들과 찍은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날짜와 금액이 차갑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미자 71세 사망 아파트 한 채 현금 4억. 김미정 65세 사망 상가 건물 현금 7억. 이수키 75세 진행 중 예상액 2억. 그 중 몇몇은 승아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노인, 심장마비로 사망한 부유한 노인, 언론에 보도되었던 그 여성들이 준영의 이전 희생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승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노리는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이 은주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미정아, 나 좀 도와줘. 지금 당장 내 집에 가도 될까? 승아는 떨리는 손으로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준영이 곧 돌아올 것이고, 그가 자신의 비밀이 탄로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기도 두려웠습니다. 승아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생긴 거야? 미정아, 내 남편이 날 죽이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미정의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승아의 결혼을 반대했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어디야? 움직일 수 있어? 집에서 당장 나와. 응, 준영이 잠깐 나갔어. 하지만 곧 돌아올 거야. 내 말 들어봐. 그가 이전에도 다른 노인 여성들을 살해했다는 증거를 찾았어. 그리고 내 혈액에서 독약 성분이 검출됐어. 천천히 해. 숨 깊게 쉬고 중요한 것만 챙겨. 내가 지금 당장 갈게. 10분 안에 도착할 거야. 밖에서 기다려. 절대 집에 있지 마. 미정은 곧바로 차를 몰고 왔습니다. 승아는 가장 중요한 서류들과 증거물들을 가방에 넣고 떨리는 다리로 아파트 현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미정의 차에 올라타는 순간 멀리서 준영의 차가 보였습니다. 빨리 가. 저기 준영이 오고 있어. 승아의 차는 급하게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서준이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짓을. 미정의 집에서 모든 이야기를 들은 미정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했지만 승아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진우 변호사님께 연락해봐야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해야 해. 조진우는 승아의 고인이 된 남편이 생전에 알고 지내던 노무사였습니다. 그는 승아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승아 여사님,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살인 미수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준영의 전력을 조사해 봐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날 밤 승아는 미정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휴대폰으로는 끊임없이 준영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내 사랑 어디 있어요? 걱정돼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무슨 일 있어요? 당신이 필요해요. 돌아와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자는 승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찾을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이 사람 미쳤어. 당장 경찰에 신고해. 미정의 말에 승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녀는 조진우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서준 40세. 본명은 박정민입니다. 전과 오범으로 사기 결혼과 재산 갈취로 2번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노인 여성들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팀의 김영사가 은주에게 설명했습니다. 차가운 조사실에서 은주는 서준, 아니 박정민의 진짜 정체를 마주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모든 사랑, 모든 다정함이 완벽한 연기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문화센터나 독서 모임 같은 곳에서 혼자 사는 부유한 노인 여성을 물색해요. 그런 다음 지적이고 다정한 모습으로 접근하죠. 그가 항상 노리는 것은 자식이 있지만 관계가 소원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들입니다. 김영사는 태블릿을 승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박정민이 다른 여성들과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사진에서 그는 똑같은 표정, 똑같은 포즈로 여성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리 연습한 듯한 완벽하게 계산된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사람들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용하는 데 전문가죠. 특히 노인들의 외로움을 악용하는 수법은 정말 교묘합니다. 승아가 제출한 증거들은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매뉴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노인 유혹 6단계라는 문서도 발견했습니다. 첫 단계는 지적인 대화로 신뢰 형성, 두 번째는 공통의 상실감 공유하기. 각 단계마다 정확한 접근법과 대화 스크립트까지 있었습니다. 승아 여사님이 당한 것은 철저히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김영사의 설명에 승아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랑, 그 모든 순간이 미리 짜여진 각본이었다니. 그녀의 가슴은 배신감으로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희가 오래 추적해온 연쇄 사기범이었습니다. 그는 주로 혼자 사는 부유한 노인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았죠. 처음에는 정성을 들여 접근하고 결혼한 후에는 서서히 독약을 투여해 자연사로 위장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여사님이 제공한 증거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의 사건도 재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박정민의 범행은 생각보다 더 광범위했습니다. 지난 8년간 그는 총 7명의 노인 여성과 결혼했고 그중 5명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두 심장마비나 뇌출혈 같은 자연사로 위장되었지만 승아의 사례를 통해 그것이 계획적인 독살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여성분들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알리나요? 그들도 알아야 해요. 이미 연락드렸습니다. 몇몇 가족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지만 증거를 보여드리자 충격을 받으셨죠. 어머니나 할머니의 죽음이 사실은 살인이었다는 사실에 경찰의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박정민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피해자를 찾고 있었으나 전국적인 수배로 곧 체포되었습니다. 승아 여사님, 이제 보호시설로 모셔드릴게요. 박정민이 체포되기 전까지는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승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법정에서
그를 마주하고 싶어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공판 당일 승아는 법정에 섰습니다. 청중석에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정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때 그녀에게 사랑을 속삭이던 그 눈에는 이제 냉담함과 비웃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정민, 당신은 김승아 씨를 살해하려 한 의도가 있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박정민은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살해라니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노후를 함께 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법정에 승아가 제출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었습니다. 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파일들, 승아의 혈액에서 검출된 독성 물질,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과의 연관성. 모든 것이 그의 범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쌓여갈수록 박정민의 태도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당신 같은 노인이 젊은 남자를 유혹해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합니까? 당신이 원한 건 젊은 사람과의 로맨스 아니었나요? 외로운 늙은이가 관심받고 싶어서 꾸며낸 이야기 아닙니까? 박정민의 모욕적인 발언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승아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만 고개를 꼿꼿이 들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원한 건 진실된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것조차 돈으로 계산했죠. 내 삶을 빼앗으려 했던 당신이야말로 가장 외롭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승아의 당당한 발언에 법정 안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대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죽기 직전에 계속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노인이 원래 그렇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일주일도 안 되어 모든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의 아들이 울먹이며 증언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건강하셨는데 이 사람과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셨어요. 저희가 의심했지만 어머니가 행복하다며 저희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법정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정민의 얼굴에는 여전히 냉소적인 미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욱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박정민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살인미수와 사기 결혼,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과의 연관성이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김승아 여사님의 용기 있는 증언이 없었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법정은 여사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재판장의 말에 승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그녀의 어깨에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없었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셨어요. 승아는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그녀의 사랑은 거짓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큰 의미를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아요. 혼자 있기 힘드실 거예요. 딸 혜진의 제안에 승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그 끔찍한 경험 이후 승아는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믿기 어려웠고 특히 남성들에 대한 공포가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외로움이 나를 위험한 선택으로 이끌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아. 승아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의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자기 공방에 등록해 도예를 배우고 수영장에 다니며 건강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노인 범죄 피해 지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노년의 외로움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준영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승아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노인들에게 경각심과 함께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노인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초청되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사기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나이 들어 외롭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면 안 돼요. 진정한 사랑은 재산이나 나이가 아닌 서로에 대한 진실된 관심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용기를 내게 했습니다. 덕분에 여러 사기꾼들이 검거되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김승아 여사님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 피해자 가족이 찾아와 승아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75세가 된 승아는 여전히 홀로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도예 작품을 전시하는 작은 개인전을 열기도 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진정한 교류를 나누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립하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깨달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승아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는 이제 그녀가 직접 만든 도자기들과 수영대회에서 받은 메달, 그리고 봉사활동으로 받은 감사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남편과의 사진 옆에는 그녀의 새로운 삶을 담은 사진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걱정했던 것처럼 외롭지 않아요. 내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의미 있어요. 승아는 이제 더 이상 밤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찾아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메시지가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모든 노인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노년의 외로움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김승아 여사님의 용기와 의지가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